안녕하세요.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역사 작가 박광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뜨끈뜨끈한 소식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가야고분 7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그 가야고분이 등재된 지역의 학예사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한자리에서 뵈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본격적인 가야고분군 이야기 하기 전에 학예사가 어떤 직업인지 누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예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나 아니면 전시를 담당하는 분들로 통일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에 관련된 행정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세계유산, 지금 여기 계신 7분들도 전부 세계유산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지방에서는 학예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는데 사실 뭐 학예사라는 명칭이 워낙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뭐 학예사, 심지어 시골 할아버지들 중에서는 학예사, 뭐 학예사는 여름에만 일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7곳 특별한 곳에서 오셨는데 이 가야고분군 관련해서 뭐가 이런 특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적이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각 지역에 가지고 있는 가야고분들이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유산 업무를 이제 담당했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서 이 회의를 참가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딱 등재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아마 진짜 이 학예사로서 약간 좀 감동적이거나 이런 좀 벅찬 뭐 이런 것들이 좀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대외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유네스코 지킴이라고. 근데 그때 저희 팀이 맡았던 주제가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후에 이제 이 자리에 와서 그 10년 동안 이끌어온 이 세계유산의 마침표를 찍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되게 감동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등재 방망이 두들기는 순간에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정말 살면서 이렇게 다시 경험하지 못할 그런 벅찬 그런 감정을 느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김기용 선생님 옆에 있었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안 오셨고요? 저는 우는 걸 이제 지금 보고 있었어요. 왜 울지 하면서 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또 10년까지 올라가니까 더 감회가 새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를 잘 모르게 되는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가야는 더 많은 다양한 나라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대로 삼국사에는 이제 대부분에 나오는 기록이 대부분 나오는 것들은 이제 금강가야나 대가야 위주로 돼 있고 그 작은 가야들은 심지어 이제 이름 하나도 들어가기 힘들 만큼 이렇게 조금만 확인되는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 이제 가야라는 나라가 이제 신라나 백제의 뭐 정복 과정에서 이제 기속이 되면서 이제 그 역사적인 부분이 대부분 손실되거나 의도적으로 좀 훼손된 결과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흔히 그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야가 그런 주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못해서 사실 저희가 문헌사적으로 그런 연구가 이렇게 진전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가야고분군이야말로 그런 이제 가야의 실체를 독보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그 문화와 뭐 기술, 뭐 약간 정치력 이런 것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더 큰 그런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는 상당 부분 승자의 어떤 기록 속에서 살아남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소실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가야, 왜 이 나라를 문헌 기록이 많지 않은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선생님 생각하시기는 어떠세요? 사실 뭐 백제, 신라, 고구려와 같이 강력하게 이제 중앙 통치 체제를 구축한 나라들에 비해서 가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양상으로, 그러니까 작은 소국들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을 모아서 함께 교류를 하기도 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사 전체에서 봤을 때 저희 역사 속에서는 가야도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적으로 여러 나라가 존재했던 그런 모습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이제 또 세계유산의 어떤 탁월한 국가적 가치 중에 하나였던 대외 교류. 그건 대표적이면 이제 중국하고 중국 동북지방 그리고 일본과의 어떤 교류.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야는 이제 해양 중심이었고 또 대륙과의 교역 그리고 일본과의 교역을 중시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가야라는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국 대륙의 문물과 이제 일본 롯데 이제 이 문물을 이어주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도 같은 역할을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가야 연맹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익숙한 처지에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좀 정치 체제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야의 정치 체제를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삼국이 성립되기 전에 한반도는 흔히 이제 삼한이라고 하는 변한지한 만한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한은 각각이 이제 수십 개에 이르는 그 소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진한은 흔히 신라로, 마한은 흔히 백제로, 변화는 흔히 가야로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신라나 백제는 그런 고대 국가로서 성장을 하고 삼국을 이루었지만 가야는 하나의 단일된 그런 고대 국가로 통합되지는 못했지만 각각의 소국이 이제 각각의 가야로 성장을 하면서 그런 독특한 정치 구조를 형성을 하였는데 그리고 이런 가야 고분군을 통해서 여러 가야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연맹체 수준의 그런 이제 정치 구조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이렇게 좀 유례없는 그런 사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그렇습니다. 구조인 거군요. 저희가 사실 등재 당시에도 이런 가야 고문군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가야 정치체의 그런 정치 구조가 인류 문명사적으로 상당히 좀 유례없는 사례임을 좀 인정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가야의 실체에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문헌 자료가 워낙에 드무니까 그렇다면 이제 발굴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될 것 같은데 그 발굴 같은 것들이 결국 가야 실체를 밝혀내는 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먼저 그 가야 발굴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19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가야에 대한 발굴이 시작되거든요. 이 이제 가야의 고분군에 대한 발굴이 시작되면서 이 가야의 이제 실체가 점점 나오게 된 거죠.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조사가 되면서 여기가 금강가의 왕릉이 있구나. 그다음 뭐 다라국의 왕릉이구나, 뭐 여기는 비화가의 왕릉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게 이 발굴을 통해서 이제 가야에 대한 실체가 명확해지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이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녕 같은 경우는 6개 이제 고분군과 달리 낙동강의 동쪽에 딱 유일하게 위치해 있는 고분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은 이제 신라와 이제 인접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신라와 관계된 여러 유적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이제 이런 좀 특징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원 같은 경우에는 고분군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 다른 지역 가야 고분군에서는 출토되지 않은 청동거울이 유일하게 확인된 유적입니다. 이 청동거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출토품과 그 아주 흡사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한 유물의 속성, 분석, 고고학적 실증 자료를 통해 봤을 때 가야 세력이 백제 중앙 세력과 뭐 교역을 했던 증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고학적 유물 자료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집니다. 저기 바닷가는 어떤가요? 고성. 저희 고성 같은 경우는 영산강 유역 쪽에 있는 유물들과 그리고 또 이제 바다 건너에 일본 열도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같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당시 외죠. 일본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거기에 있는 걸 또 가져와서 영향을 조금씩 받기도 하고 그런 양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 가까운 가야는 신라, 백제 가까운 가야는 백제와 영향을 받지만 또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외와 또 관련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대단한 것이 이제 그런 국제적인 정세도 있었지만은 그와 함께 이제 다른 고분군에 대해서 이제 옥정 고분군에는 철기 관련되는 이제 무기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비율적인 부분들이 보면은 마주라든지 마갑이라든지 뭐 철갑 이런 것들이 다른 고분군에 비해서 무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은 걸 봤을 때 물론 대교육으로서도 발전한 나라가 맞지만은 그 나라를 이제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구상력도 가지고 있었다.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 아라가야는 항상 2인자처럼 전기에는 김해 다음 아라가야, 후기에는 대가야 다음 아라가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대 후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정과제에 이제 가야사 연구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발굴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말에서 한 13호분, 45호분, 75호분 이렇게 발굴 조사를 하면서 13호분에서는 별자리 개석이 확인되었고 중국제 유물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 45호분에서는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형태의 목각묘가 나왔는데 거기서 5개의 상형독이라고 하는 사슴 모양 불잔, 그다음 집 모양 독이 2점, 그다음 배 모양 독이.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들이 확인이 돼서 그건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75분에서는 중국 남조에서 최상급으로 보이는 청자 그릇이 영권무늬 청자 그릇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라가야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교역 상대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확보가 돼서 국정과제로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지역은 함안이 아닌가. 네, 생각이 조금 든 건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국정과제 최대 수혜는 아무래도 남원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경남, 경북에만 가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발굴 조사, 지표 조사를 통해서 남원, 전라북도 지역에도 이제 가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야사 연구에 나름의 한 획을 긋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순한 하나의 어떤 성격으로 묶어내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령 쪽은 또 어떤가요? 가야는 산 능선을 따라서 혹은 단독 구름상에 이렇게 고분, 봉분을 봉투분을 이제 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기가의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는데요. 지배자들의 그런 권위와 그런 이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고분을 대형분을 산 위에 축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생활 공간에서 다 바라보이는 위치에 그런 이제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가야 이제 고분군 전체에서 그런 순장 문화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삼국시대에 고대 국가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순장 문화가 이제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야는 그런 문화가 조금 더 약간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사동 고분군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 무덤에 40여 명의 그런 순장자가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가야 역사에서 또 굉장히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대가야가 결국은 자신들이 스스로 남겨놓은 문헌 기록을 남겨놓지 못해서 가야 여러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적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는 결국은 멸망. 그 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왜 어떻게 멸망했을까? 또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찍 이제 고대 문화, 왕권 집중으로 넘어간 반면에 가야는 뿔뿔이 흩어진 영맹왕국, 영맹체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맥락에서 좀 외세 침략을 받아서 좀 멸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 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강력한 어떤 대규모의 군사력과 비교해 보면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게 약점으로 작용을 했다. 또 어떻게? 기록에 보면 이제 먼저 532년에 이제 금강가야 김해가 맨 처음 이제 신라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가 이제 멸망하는 시점을 이제 562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후기가의 맹주였던 이제 대가야의 그때 이제 신라의 흡수로 인해서 이거를 이제 멸망으로 보는데 이제 창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록이 555년에 창녕 지역에 하주를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아마 이쯤에서 이제 562년 가야가 멸망한 시기보다 조금 더 앞서 먼저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어느 시기냐면은 신라의 왕으로 따지면은
흔히 얘기했던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했던 진흥왕식이고 이제 창녕 지역에 이제 국보로 이제 되어 있는 진흥왕 척경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가야가 딱 멸망하기 1년 전이거든요. 561년에 이 진흥왕 척경비를 세웠는데 이제 이쪽에 모든 이제 고위 관료들 아마 가야로 진출하기 직전에 이제 모아놓고 창녕 지역에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을 이제 가졌던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창녕 역시도 대가야 멸망하기 바로 몇 년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결국 그 증거로서 척경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대가의 멸망을 예측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대가야의 그 멸망 과정은 좀 다른 가야랑 조금 다른 양상이 있는데 기록에서 보면 대가야는 약간 마지막까지 항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기사가 많이 없다고 하지만 그 진흥왕의 대가야 침공 기사는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는 얘네들이 한번 또 이렇게 멸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유민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이게 지산동 고분군은 신라의 멸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더 이상 대형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대가야 무덤을 열고 이렇게 기존의 유물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다시 신라 사람을 쓰는 무덤이 확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6세기 562년 이후에 그런 대가야 문화가 그 이제 강원도 동해 지역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건 이제 신라가 이 대가야를 점령하고 나서 기존에 있는 귀족층을 약간 3인 뿔뿔이 흩어놓는 각 지역 신라의 이제 다른 지방으로 흩어놓는 의도적인 좀 이렇게 해체 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실제로 각각의 가야의 나라가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 또 어떤 그 배경들은 모두 달랐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저희는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 7곳에서 오신 학예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